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대전은 어떤 도시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학의 도시라고 답합니다. 50년 역사에 대덕 연구개발특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초의 위성 우리별 1호, 누리호 3차 발사, 달 궤도선 다누리 개발 등 우리 기술 대부분이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탄생했습니다. 1가구 1전화 시대를 연 전전자교환기, 세계 최초 코드 분할 다중 접속 CDMA 상용화,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혁신을 이끈 D램 등 수많은 최초와 최고가 만들어진 곳도 바로 이곳, 대전에 위치한 대덕 연구개발특구입니다. 1973년 과학기술연구와 협업 등을 목표로 출발한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현재 2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7개 교육기관을 갖추고 있고 입주한 기업 수가 8천여 곳이 넘습니다. 코스닥 상장기업 100곳 이상이 들어선 대전의 역사이자 정체성이고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넘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현장입니다. 그런데 출범 50주년을 맞는 지난해 연구 현장에서는 새로운 미래 비전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사상 초유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라는 폭풍을 맞아야 했습니다. 여러 논란 끝에 예산 일부는 조정됐고 정부는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을 신설,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 여러 발전 방향과 개선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연구 현장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는 설 특집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진행된 대덕 연구개발특구 관련 인터뷰를 모아 들려드릴 텐데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평가 방식 변화, 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 여러 변화의 기로에 놓인 과학기술계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2월 12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5시엔 대세남에서는 설 특집으로 다시 듣는 집중 인터뷰 특집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주 노동자의 산재 등 노동 인권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원센터 위기 상황, 지역 정착을 위한 과제 등을 짚어봤고요. 오늘은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주제로 그동안 진행된 집중 인터뷰를 통해 지역 연구 현장의 상황과 목소리,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수조 원의 R&D 예산 삭감은 사실상 초유의 일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오히려 R&D 예산은 증액했으니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작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연구 개발비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4년도 각 부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내야 하는 시기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려 16% 이상 삭감된 예산안이 나오자 연구실에 있어야 할 연구자들은 실험 도구 대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심지어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현장에서조차 과학자들은 축하와 격려는커녕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시위에 앞장서야 했습니다. 이후 현장의 반발이 계속되자 지난해 말 국회 논의를 통해 R&D 예산은 6천억 원가량 소폭 증액됐는데요. 이렇게 결정된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26조 5천억 원입니다. 최초 16.6% 삭감을 내놨던 정부 안에서 그나마 국회 심의 과정에서 6천억 원이 되살아나 지난해보다 4조 6천억 원 주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지난 1월 15일 진행된 집중 인터뷰에서 공공연구노조 최연택 지부장은 6천억 원이 되살아난 것은 예산 증액이 아닌 회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후 현재 연구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연구원들의 상황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당시 인터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기존 정부안 대비 6,217억 원이 순정이 됐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예. 연구 현장에서는 전체 5.2조 중에서 예. 6천억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는 회복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회복이 됐지만 예. 실질적인 큰 도움은 안 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증액 부분들을 이렇게 쭉 하나씩 살펴보면요. 예. 주로 대학원생 연구자, 박사후 연구원들, 고용 불안 해소 관련된 어떤 기초 연구 지원이 대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2천억 정도, 그다음에 기업 R&D 지원에도 1,782억 원, 그다음에 차세대 원천 기술, 첨단 연구 장비 등등 해서 좀 늘었고, 반면에 이제 글로벌 R&D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 원래 1조 8천에서 1,000억 줄어서 1조 7천억 정도 이렇게 좀 되어 있었어요. 예. 원래 31조 1천억 정도로 예상했던 본 예산에서 한 14.7조 정도가 이제 줄어든 규모인데, 예. 특히 출연료 같은 경우 평균 한 25%대가 넘는 그런 출연금 사업, 직접 사업비 일괄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큰 그 어려움을 겪고, 이게 이제 문제는 예산 확보가 이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삭감된 예산의 한 6분의 1 정도 이 복원된 걸로는 국가과학기술의 어떤 후퇴를 우리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기존 정부안보다 6천억 원 정도 증액된 것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 출연연 종사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의 덕분이긴 하지만 예. 4조 6천억이죠. 이런 부분들이 예. 아직 그대로 삭감되어 있어서 연구 환경은 더 어려운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실질적으로 과제들이 이제 진행되지 못하거나 예. 등등 해서 오는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에는 상당히 예. 어려워 보인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향후 임기 기간 동안에 예. 이 재정 투자 전략에 대한 이미 그 계획을 확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폭으로 삭감되어가는 이 과정에서 입을 타격을 많이 하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지금 24년도 연구비 감액 조정에 따른 협약 변경 안내문이 지금 나와 있는데, 예. 출연료 말할 것도 없고 각 대학 산업협력단 그리고 개인 연구자들에게까지 올해 새로 시작하는 과제 예산 예. 관련해서 10에서 20%씩 연구비를 일괄 삭감한다는 통보를 했고요. 네. 등등 그런 어떤 지침으로 인해서 어떤 그동안 해오던 그 연구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예. 새로운 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삭감된 예산을 반영한 연구과제 협약 변경안이 예. 이미 지난 연말부터 해가지고 각 연구실에만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진로 변경을 고민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정부 과제를 중단하고 더 이상 학생 연구를 받지 않겠다는 교수님들 소식도 계속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출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전체에 걸쳐서 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남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사실은 그 무늬만 협의지 사실상 예산 삭감 통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새로운 과제 준비하면서 연구자들이 쏟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예. 일거의 물거품이 좀 되어버리고 있고요. 예.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예산 삭감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든 충당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적립금 같은 것들을 제도를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데 이런 예. 부분들 그걸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과제를 기획한다든가 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좀 타이트해 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 특히 이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담보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연구조차 할 수 없어서 상당히 국민의 어떤 볼모로 하는 그런 상황까지 좀 끌고 갈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상황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 평가를 해서 하위 20%는 뭐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이게 좀 상당히 그 심각한 우려를 좀 낳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연구 성과 평가법에 따라서 이제 R&D를 이제 뭐 R&D 수행을 전주기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중간 평가를 24년부터 해서 상대 평가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연구 사업에 있어서 20% 이 하위 사업은 반드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변경적인 이 노력들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동안 출연연을 비롯한 그 연구개발 현장에서 PBS 그 시스템 하에서 개인 인사고과나 이런 그 과제 평가들이 상대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드러났던 심각한 폐해들, 연구 현장의 그 황폐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을 요구해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사업에서조차 이렇게 되면 그동안 과제나 사업들은 절대 평가를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대 평가를 해서 하위 20%를 이렇게 날리게 되면 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미 현장은 2024년도 연구비 감액 조정에 따른 협약 변경 안내문이 각 연구실로 배포된 상태입니다. 감액된 예산안으로 사업들이 변경되고 연구 성과 평가 방식도 변경되는데요. 기존의 절대평가로 해오던 것에서 하위 20%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두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또 다른 말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재임 중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국가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맞은 첫 해, 지난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한 신년 메시지입니다. 전례 없는 예산 삭감에 이어 대통령의 예산 회복 약속이 나온 상황이라서 연구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말 한마디에 예산이 삭감되었고 혼란에 빠졌는데 또다시 말 한마디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것인지 희망적인 말에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과학을 바라보는 시각, 과학기술계를 대하는 방식과 태도, 언행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최현택 지부장의 인터뷰 듣겠습니다. 전폭적으로 올리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 연구 성과 평가를 도입을 해서 오히려 연구 현장을 더 옥죄는 이런 정책을 드라이브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통령 말씀의 신뢰에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그 6월에 대통령의 어떤 그 말 한마디에 5조 2천억이라는 그 예산이 삭감이 되고 연구 현장이 일시의 절망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걸 또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시 또 이런 상황이 주어짐에 따라서 이걸 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연구개발 예산 뭐 대폭 확대란 말씀만 할 것이 아니라 삭감만 예산을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된다. 그게 있어야 좀 신뢰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삭발과 농성, 국민 여론 형성에서 모두 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에서 6천억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대학 뭐 출연연 개인 연구자가 지금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데 결국 이번 대통령 그 말씀이 좀 희망적인 말씀이긴 하나 좀 실체가 있는 구체적인 회복 조치와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어떤 그 이런 연구 현장 그리고 종사자들의 어떤 구체적인 기대와 희망이 조금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그 이 정책이 실리를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통령실의 과학기술수석을 이제 신설하셨더니 결국 소통의 문제를 인식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연구 현장과 소통에 좀 전력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 작년 그 예산 그 전면 백지화 과정에서 결국 R&D 관련된 수행 주체들을 이 카르텔로 범죄자 집단으로 취급하는 낙인 찍었던 그런 사항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 그 쇄신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태도 전환이 없다면 연구 현장의 근본적인 불신은 좀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통령의 또 다른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를 초대 과학기술 수석에 임명한 후 과학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기억됐으면 한다고 말했는데요. 연구 현장에서는 과학 대통령으로서의 첫 걸음이자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신뢰를 얻는 길은
연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 현장의 변화를 가장 피부로 느끼는 건 학생 연구원과 이공계 학도들입니다. 연구의 뜻을 둔 이공계 학생들은 졸업 후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들어가 자신이 원하는 연구와 개발을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되고 카르텔과 같은 발언이 오가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습니다. 또한 정부가 과학계를 바라보는 인식과 처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벌써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진로 변경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생겨났고 연구와 학문을 향한 꿈을 접거나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하는 학생 연구원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한 그날 연구개발 예산안이 일부 회복되며 예산안 규모가 확정되었던 당일에 학생 연구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12월 15일 진행된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 이동헌 회장과의 인터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석박통합 4년차 8학기에 재학 중에 있고요. 저희 대학원생들이라고 하면은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이렇게 학생들을 묶어서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학부 학생들처럼 뭐 몇 학점 이상씩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듣고 나면은 이제 수료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해서 이제 수료자가 되는데 저는 이제 수업들은 다 들은 상태이고 이제 졸업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결국에 연구를 하면서 인건비를 받아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던가 기업에서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 학생들이나 아니면 박사과정 전연차 분들은 수업도 같이 듣고 또 연구개발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석사든 박사든 결국에 졸업을 하고 나면은 뭐 어떻게든 이제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보통 뭐 학생들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예산이 많이 삭감될 예정이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안내를 받았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치명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또 공과대학보다는 자연과학대학일수록 또 국가가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 많이 줄어들고 제가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 회장으로서 지켜봤을 때는 사실 대학원생의 수입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원래 크지는 않습니다. 다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인건비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150만 원에서 100만 원 줄어들면 엄청 큰 수치지만 그럼요. 네, 결국에 이게 대학원생 월급이 줄어든다고 해서 뭐 이공계를 이탈한다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점은 결국에는 학생들은 보니까 주변에 과외를 하러 나간다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그런 친구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연구를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친구들이 그게 아니라 지금 단순히 생계 때문에 연구 이외에 다른 일을 하게 되니까 그게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국가적으로 되게 큰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 정출연 관련 예산이 사실 삭감된 채로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이공계 학생들이 결국에 졸업을 하고 정출연의 박사급 연구원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학생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정출원에서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심지어 그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변경된 사항이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2022년 과학기술연구원이 낸 과학기술 인재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정책 연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학업 전년 박사의 35.6%는 정부 공공 R&D 사업을 수행하며 얻는 수입에 의존합니다. 대부분이 연구를 하며 인건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동헌 회장은 총학생회 차원에서 예산 삭감 이후 학생 연구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개발 예산 감소는 수입 감소로 이어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명 한 명이 국가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연구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줄어든 수입을 메꾸느라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학생 연구자들은
대학원생 월급이 줄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단지 수입 걱정 때문에 업계를 떠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젊은 이공계 학도들을 떠나게 만드는 걸까요? 이동헌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장의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게 이공계 과학자로서 본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불안정하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결국에 직업의 운명이 바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학생들은 좀 더 안정적이고 그런 이공계가 아닌 다른 진로들로 나아갈 것 같아가지고 심지어 다른 많이 하시는 분야를 것 같아요. 생각도 한다는 거군요. 그만큼 미래가 네네. 불안하게 느껴진다. 제 네. 주변에 그렇게 아예 다른 진로로 이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단순히 예산 삭감 단 하나 때문에 이공계를 이탈하진 않지만 예. 지금까지 과거에 그런 전례들이 많이 쌓여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한 30년 전에 PBS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또 출연연의 임금 피크제, 정년 삭감이라든지 또 당장 카이스트에서만 봐도 이 전문연구요원 TO 때문에 예. 학생들이 다 전문연구원 편입을 못하고 대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맞물리면서 학생들이 인식이 계속하면 갈수록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최종적으로 직접적인 원인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냐, 애초에 왜 삭감을 하게 되었느냐를 네네.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이켜봤었을 때는 사실 과거 한 50년 정도 동안 대한민국은 사이언스 팔로워 입장에서 선진국들의 연구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 연구 환경들을 갖추는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네네.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인력을 많이 뽑고 그렇게 해서 연구 환경을 갖춰 나가는데 매진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 연구 환경 자체가 어느 정도 많이 갖춰져서 충분히 R&D 측면에서도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예. 특히 AI 측면에서는 미국, 중국에 뒤이어서 세계 3위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고 있고 예. 실제로 제가 해외 학회를 나가봤을 때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알파고나 챗GPT 이런 부분처럼 하나의 중요한 연구를 세계를 선도할 만한 연구를 키워나가는 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집중되어야 될 역량인데 예예.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들 이제 과거 50년 동안 인력을 많이 뽑았으니까 이 인력들에 대해서 환경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또 고루고루 활용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사실 집중적으로 포커싱해서 이 최우수 인재들에 대해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기관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별로 포커싱을 못해서 연구 환경이나 아니면 장비 부족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모든 기관에서 다 선도를 하는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포커싱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그 과학고 영재고 정책을 보면은 카이스트 정책과도 되게 유사하고 대한민국 이공계의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학고 영재고 정책을 살펴보면은 단순히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많이 줘서 학생들을 입학시키고 그렇게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공계에 사실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자라나서 연구원이 되고 과학자가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이런 친구들을 키워내는 과정은 저는 충분한 것 같은데 키워내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변이 되게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진 연구자들의 해외 연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원생들에 대한 장학금 대폭 인상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도 되게 좋아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대학원생들의 해외 연수 확대, 신진 연구 인력들에 대해서 지원 확대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공계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걸 개선을 하는데 좀 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후폭풍이 계속되자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450억 원 규모의 박사 후 연구원들의 집단 연구 사업을 신설하고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 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는 100억 원 규모의 대학원 대통령 과학 장학금을 신설해
신진 연구자들의 해외 연수 지원 등의 계획인데요. 그런데 정작 학생 연구자들은 장학금을 많이 줘서 학생들을 입학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자신들 역시 졸업 후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업계로 들어설 연구 인력으로서 당장의 학생들을 위한 지원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계 전반에 대한 소통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설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5시엔 대세남, 오늘은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집중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에서는 설 연휴 특집으로 다시 듣는 집중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주제로 변화의 기로에 선 과학기술계와 관련한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 평가 방식 변경에 이어 또 하나의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됩니다. 정부가 17년 만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산하 22개 과학기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한 건데요. 출연연은 그동안 공공기관으로 묶이면서 인재 채용과 예산 운용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인건비 총액과 정원수가 정해져 있어 연구자가 필요한데 제때 늘리지 못하거나 우수 연구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따라야 했는데요. 과학기술계는 이러한 규제가 연구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1월 29일 방탄기자단 코너에서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의 의미와 이에 따른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정리해봤습니다. 그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대전에 보면은 연구단지 안에 기계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원, 이런 연구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는 기관인데도 강원랜드, 그럼 대학병원 이런 기관들과 똑같이 공공기관이라는 타이틀 안에 묶여서 기재부의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것들을 기재부가 다 일일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을 몇 명을 증원해 주세요 이런 것도 과기부가 아니라 기재부의 허락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연구 현장에서는 예전부터 우리를 이 공공기관에서 해제해달라. 그리고 우리는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에 맞는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이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과기정통부가 나서서 이 출연위원들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으면서 연구 현장에서는 일단 기대의 목소리도 있고요. 또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동안 문제가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면 수익성을 평가를 해서 그 기관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채점을 하는데 사실 연구소에서 수익성을 낸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채용 방식이나 정원 통제 그리고 이면 기자 얘기했듯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출연연은 굉장히 좀 다른 방식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분류가 되면 사실 그동안 연구 자율성이나 국내외 우수 인력 채용 등에 있어서 굉장한 큰 제한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이게 2007년부터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공훈법이라고 하는데 공훈법에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 묶여서 다 들어가고 그 이후부터 계속 연구 현장에서는 근 20년을 계속 그 요구를 했거든요. 핵심적으로는요. 일단 소환부처가 바뀌어요.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고요. 그리고 법도 바뀌어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동의 설립 등에 대한 그런 과기출연 기관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요. 인재 특별 채용도 가능해지고 인센티브 기준도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 인건비
역시도 그동안은 좀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기관별 특성을 반영을 해서 그 인상폭을 좀 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원도 그동안은 기재부 정원 심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는데 이제 뭐 65세 우수 연구원도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출연연 단위별 정원에 있어서 통합 관리를 하게 되면서 전보다는 좀 자유로운 네,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구체적으로 논의해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작년 초에 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공운위가 카이스트 등 국내 4대 과기원을 해제를 했어요. 그런데 해제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자유롭게 정말 잘 운영이 되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앞으로 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좀 기대가 됐던 게 당초에 이제 기관 평가나 인사나 예산 운영 그리고 정보 공개 같은 그런 부분에서 규제를 좀 벗어나서 혁신적인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이제 기재부에서 과기부로 관리 주체가 바뀌었을 뿐 그 세부적인 운영 지침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아직도 규제 속에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출연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기원처럼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그냥 관리 주체만 바뀌었을 때는 크게 우리가 기대했던 바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가 되게 오랜 수건인데 지금 이 사안을 놓고 찬반이 갈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부가 과기정통부가 연구 현장에 신뢰를 주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제가 사안이 갈린다고 보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올해 과학기술 R&D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 그 과정에서 뭐 카르텔 뭐 이런 뭐 약간의 연구 현장에서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정부가 연구 현장을 위해서라고 하는 정책마저도 약간의 이런 부정적인 우려를 낳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연구 현장과의 대화, 소통 이런 것들이 강력히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게 수년 동안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거는 대통령 발언 이후에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디테일한 공론화 작업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제 첫 발을 뗐으니 좀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밀하게 들어서 현장에서 좀 만족할 만한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운영법 해제 이후 이제 과학기술 출연연의 총괄 체계가 기존의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와 새로운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과학계에선 기관들의 자율적인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전국과학기술노조 신명호 정책위원장은 과학계의 수건이 해결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순히 관리자가 바뀌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공공기관 해제에 따른 지침과 시행령 등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특성과 연구 현장의 의견이 잘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 지정 해제 결정이 자칫 출연연 통폐합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오히려 예산과 인력, 평가 등 관리 감독이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점도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출연연 연구개발 과제 등에 대한 평가가 3년 또는 6년 단위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해마다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과기노조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1월 22일 날 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기관 해제 여부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출연연에 적합한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관한 지침을 준비하는 게 먼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게 있다면 공공기관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규정안,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출연연 운영에 대한 규정안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우려한 대로 R&D 예산 대폭 삭감이나 그다음에 카르텔이라고 지적하면서 혁신을 해야 된다고 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연이나 연구 현장에서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정말 진지하게 출연연 발전하고 개혁을 고민했다고 하면 출연연이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지정된 게 2018년도입니다. 예. 그때부터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오히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를 막았고 이 12대 전략기술이라는 게 예. 이 정권마다 이름만 바꾸는 게 있어요. 녹색 성장 기술, 신성장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슷한 것들인데 예. 이 이름으로 진행되는 건 일종의 그냥 수사 요구일 뿐이지 실제 과학기술 생산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과학기술 생태계를 알고서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히려 이제 큰일 났다. 출연료는 큰일 났다라고 하는 예. 느낌이라는 것밖에는 이제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환영한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이전에 발표되었던 여러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고서는 그게 다 어떤 사건들이 연이어서 발생하잖아요. 예.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제 지금 14일 날 발표될 거라고 하는 그 예. 규정 안의 내용들을 보면 오히려 저희가 생각했던 우려했던 바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이 해제된 것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의 25개 출연연입니다. 예. 그럼 이제 이 출연연들 안에서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뭐 전략기술로 지정할 어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단이 있겠죠. 예. 그러면 그 조직, 예산, 인력을 모두 연구회 산하의 이 NTC라는 국가과학기술연구센터로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각 출연연이 사실은 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 거기에 해당하는 기관 주요 사업이나 정부 수탁 사업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전부 NTC로 또 이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NTC 자체에 이제 출연금 사업으로 돼버려요. 예산까지 옮겼으니까. 그러면 이제 고정적으로 이 R&D는 원래 있던 출연연계 아니고 예. 새로 이제 만들어지는 NTC의 사업이 되는 거죠. 그것도 출연금 사업으로 움직이지도 않는 고정된 예.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인력도 그렇게 옮깁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별도의 행정조직도 2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위 20% 상대평가를 하는데 아무래도 NTC로 지정된 데가 핫한 거 아닐 겁니까? 그러면은 예. 나머지는 사실은 하위 20%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연구회 산하의 25개 출연연 중에서 NTC에 적용되는 데는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존폐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연연이 구조조정되고 NTC로 통폐합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매년 경영평가하고 예. 연구사업 평가 미흡기관은 조직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조직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력 감축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1년마다 기관 평가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예. 인력 감축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결국 PBS와 수권 인건비, 그 다음에 이제 자율적으로 그 연구개발 적립금이나 간접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핵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도 없어요. 수권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산 문제들에 대한 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독립성이나 자율성은 확보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그게 4대 가기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가 됐는데 바뀌는 예. 게 없잖아요. 예. 거기도 그 핵심적인 PBS나 수권 인건비, 그다음에 간접비, 연구개발 적립금에 대한 게 없어요. 아무런 게 바뀐 게 없어요. 예. TO도 그대로 관리하고 인건비도 그대로 관리하는 게 결국 기재부가 관리하는 그게 들어있는 거죠. 지금 발표될 거라고 하는 그 규정 안에도 결국 핵심적인 사항은 다 빠져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공공기관 해제되니까 이제 수권 인건비나 PBS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건 착각이라고 봅니다. 해제된 것과 원하는 바가 달성되는 거는 이 노력을 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감 떨어질 거예요라고 생각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도 계속 주장했던 게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대한 지침이 먼저다. 그 지침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가 합의가 돼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고시 형태로 나오거든요. 규정이니까. 예. 정부 부처 고시로 나오니까 고시 같은 경우는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대로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저희야 뭐 연구 현장에 있으니까 어쨌든 현장의 소통을 통해서 뭔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벌써 그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과학 대통령을 이야기했는데 가학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잘못하면은 우리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에너지까지도 다 소진돼 버리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한 줄 한 줄이 칼날이를 걷는 거라서 그 지금 작년에 8월에 발표된 OECD 한국 보고서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거라도 읽고 같이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정도입니다.
저희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항우연 예. 지부 같은 경우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특별법 투쟁을 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R&D 예산 대폭 삭감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대전시가 사실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대전시가 어쨌든 신규 연구자들도 대전시에 많이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연구자들도 다 대전시에 있습니다. 이게 대전시의 전 자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과기정통부에 항의하거나 예. 아니면 새로운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는 14일 과기부는 기관장과 함께하는 혁신 방안 발표회에서 향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구 현장의 자율성,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연이어 과학기술계 이슈가 쏟아지는 동안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안이 무려 9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인데요. 기존 국책연구기관과 관계 설정, 연구개발기능 부여 등 논란이 된 소속과 입지 문제는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청 직속기관으로 대전에 잔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대전시의 대응이 안일했다며 여러 차례 아쉬움을 표하고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는 올해부터 5년간 3,500억 원을 투입해 우주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우주산업 육성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의 제작, 발사, 관제가 가능한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겠다는 계획인데요. 5년간 92억 원을 들여 대전형 위성을 만들고 5천 명의 우주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기업 육성에 관한 목표도 세웠습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과연 이 계획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12월 4일 진행된 과기노조 항공우주연구원 지부장인 신명호 정책위원장과의 집중 인터뷰입니다. 일단은 대전시가 좀 늦긴 했습니다. 딴 데서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육성 비전 선포한 것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들이 있긴 한데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건지 그리고 또 구체적인 목표나 상세한 계획 같은 걸 좀 따져보면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대전시가 어떻게 보면 저희 항우연도 있고 다른 여러 연구단지와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 산업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현실들을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상용 발사, 그다음에 상용 발사체 제작, 상용위성 제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사실 좀 안 보여요.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산업 육성 방안이 좀 나와야 이제 어떤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건지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대전형 위성 프로젝트입니다. 위성을 대전이 쏘아 올리느냐?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 성공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예. 위성 만드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 업체에 발주를 하면 작은 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그 나올 테니까. 위성이 그렇게 제작하기가 쉽습니까? 작은 위성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그게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 대전시에서 이 위성을 만들 때 무엇을 위해서 위성을 만드느냐. 그리고 대전시가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센서와 탑재체를 만드느냐가 결정돼야 되고 그게 결정되어야 위성의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위성을 또 몇 개 만들어낼지도 나와요. 예. 그런 것들이 나와야 이제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일정이 나오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이 초소형 위성을 쏘겠다고 하는데 이걸로 뭘 할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이제 여러 가지 초소형 위성들을 쏘았는데 이 초소형 위성은 할 수 있는 기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지자체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대전시 이름으로 위성을 하나 쏘겠다, 아니 몇 개의 초소형 위성을 쏘겠다고 하면 사실은 위성 산업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대학 실험실 수준에서 시험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해서 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전 위성 프로젝트 이런 말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제대로 된 계획과 그 설계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성을 정말 어느 사이즈의
그 큰 거는 뭐 한 1톤, 2톤도 있고 저궤도에 쏘더라도 작은 거는 300km, 500km도 있으니까 예. 이제 어떤 목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지금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뭐 대전시가 그걸 쏴서 이제 뭐 교통량을 측정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예, 지역 예. 개발에 활용하겠다는 건지 예. 아니면 어떤 특정한 뭐 것들을 뭐 전자기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겠다는 것도 그 이유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위성을 쏘는 건 그걸 가지고서 이제 뭘 할 거냐인데 한번 쏘고 내대로 버리면 예. 그거 왜 쐈냐라는 말이 나오고 정말 더 무서워지는 거죠. 대전시처럼 이렇게 우주개발 경험이 있는 기관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오히려 저희도 항우연에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제 대전시가 정말로 위성을 쏘아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잖아요. 예,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습용이 됐든 아니면 시범용이든 아니면 실제로 어떠한 용도로든. 그렇죠. 예, 네. 예. 위성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경우 이제 좀 발사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업체에서 조립해서 결국은 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 조립을 하죠.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다른 일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근데 이제 위성 같은 경우는 이 항우연의 위성 총조립 시험센터로 와요. 그렇군요. 환경 시험도 해야 되고 예. 총조립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국토의 중앙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대전에서 위성 총조립 시험을 하고 네. 조립하는 것을 사실 업체들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위성 시험을 하고 하는데 지금 부족해요. 지금 심지어 이게 부족한 계속 상황이군요. 돌아가고 네. 네네 사람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 늘리는 게 좋다고 보는데 여기 이제 사천에 만드는 또 위성 시험 센터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하고 이제 좀 고민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그 국방부 쪽이나 국가위성이나 많은 위성을 만들 거기 때문에 소형위성까지 예, 예. 포함해서 예. 뭐 지금 대전에 또 하나의 그 위성 총조립 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걸 확장하려고 해도 항우연 내에서는 공간이 없어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이제 고려한다면 위성 총조립과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위성 개발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거죠. 확장될 수 예, 있고. 예. 그게 이제 대전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이게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위성 정보 활용 서비스 측면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위성에서 측정한 정보들을 가지고서 서비스에 활용하는 건데 예.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그 우주 산업 시장이에요. 지금 KT나 SK가 스타링크하고 지금 우주 인터넷을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것도 지금 일종의 위성 정보 활용 서비스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인력이 중심인데 아직 이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 인력 문제하고 보안 규제 개선하는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대전에서 해도 상관없죠. 오히려 여긴 카이스트 같은 이공계 대학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연구단지가 있으니까 1차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은 사실 소프트웨어 인력들은 판교 밑으로 안 내려올라 그러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예,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연구단지에 있는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이 처우가 낮다고 항우연으로 안 오고 있어요. 박사과정을 마친 친구들이. 특히나 전기전자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더 합니다. 그리고 항우연에 있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우가 낮다고 또 항우연을 떠나고 있어요. 예, 예. 이 상황에서는 정말로 경험 있는 엔지니어들이나 소프트웨어 인력을 확보하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분위기는 좋지 않죠. 예, 예. 우주항공청 지금 설립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은 대전시에 많은 기대들을 했었는데 오히려 경남도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정부 여당을 설득하는데 예. 경남도가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거를 지금 연구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잖아요. 대전을 위해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항우연이 어쨌든 그 1,200명인데 이 항우연에 인력들이 모여 있으니까 대전 내에서 이 일을 더 부지나 이런 것들을 확장하고 설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 있는 연구자나 정책 전문가들하고 소통 반드시 하고 기획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등이나 지역의 주요 이공계 대학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네, 네. 여기서 졸업을 했으면 사실 여기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일정 수준의 대우나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되니까 지금 같은 수준으로는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가장 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위성 총조립 시험 센터거든요. 예. 이걸 좀 강화하고 확장해서 여기 이걸 중심으로 그 위성 개발 기능들을 대전에 집중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작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만큼 이 소프트웨어 인력들이나
이 우수 인력들을 흡수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위성 정보 활용 서비스 산업을 위해서 그런 인력들을 모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주요 우주 항공 도시들하고 국제 협력이나 교류 센터 만들고 학생이나 연구자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뭐 거주 환경, 연구 환경, 문화 환경 이런 걸 만들어주면 아마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대전시에서 집중을 하면 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연구개발 현장의 제안은 소통이었습니다. 대전에는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많은 우수 연구 인력이 있습니다. 이 연구 인력과 이공계 대학생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머물며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낮은 처우 등의 문제로 연구개발 현장을 떠나는 인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을 떠나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일에 대전시가 나서야 합니다. 또한 누구보다 과학도시로서의 대전을 잘 파악하고 있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전의 객관적인 위치와 시장성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 활용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연구개발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과 기업, 대덕특구가 함께 성장하는 과학도시 대전을 기대해봅니다. 2월 12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5시엔 대세남에서는 설 특집 방송으로 우리의 이웃,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 우리의 현장,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주제로 그동안 진행됐던 인터뷰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이슈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